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실상 유일한 항공사로 남을 수도 있는 국적항공사로 남을 수도 있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4월부터 바뀌는데요. 이게 이제 장거리 노선 타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히 계약이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그런 변화입니다. 뉴욕까지 가는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항공권이 원래 7만 마일이었는데 7만 마일이었는데 9만 마일로 늘어나고요. 뭐 한 30% 정도 늘어나고요. 그보다 사실은 편도? 예, 편도 왕복 기준입니다. 왕복. 예. 그리고 1등석 같은 경우에는 16만 마일에서 27만 마일로 한 70% 정도 늘어납니다. 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게 마일리지가 장거리를 이용할 때 특히 빛을 발하고 또 이제 비즈니스석이라든지 1등석을 살 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은데 뭐 그런 것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요. 이게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이게 계약이 아니라 개편일 뿐이다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노선이라든지 중국 노선처럼 단거리 노선에서는 기존보다 마일리지 사용량을 좀 줄여준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마일리지 사용량을 좀 줄여주고. 예. 예전에 3만 마일을 써야지 이제 왕복 항공권이 나왔는데 2만이나 2만 5천 마일 정도로 줄여준다고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가면서 마일리지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 갈 때 쓰는 게 훨씬 더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중단거리 노선은 좀 싸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가항공도 많이 다니고 특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일본 갈 때 뭐 30만 원 정도면은 뭐 충분히 특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뉴욕 가려면 220만 원 다 이상이거든요. 220만 원이요? 예. 엄청 많이 올라가요. 편도가? 아니 왕복이 기준으로. 예. 일단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로 계약이 계속 되어 왔다라고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2019년에 한번 개편이 있었는데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구간으로 나눴어요.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인천에서 LA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게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일리지 쓰는 게 같았어요. 근데 이거를 2019년에 거리로 바꿉니다. 그게 이번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경유를 할 때 과거에는 A에서 한국을 경유해서 B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 거리를 A에서 B로 가는 걸로만 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하니까 마일리지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바꿔온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용처를 늘렸다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예를 들면은 그거를 장거리 항공을 쓰면 1 마일리지당 한 90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뉴욕 갈 때. 그런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서 쓰면은 1 마일리지당 뭐 10원도 안 돼요. 아, 맞아. 예, 그거는 저도 당해봤어.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처를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은 거죠. 나는 일단은 장거리 가려고. 그렇죠. 장거리 가려고 이거를 지금까지 모은 건데 이거를 단거리 가라? 아니, 그거는 저가 항공이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한국에서 저기 일본 나리타 공원 가는데 한 50만 원 정도 해요. 예. 근데 대한항공 거는 좀 더 비싸서 한 7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 50만 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굳이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여기를 가는 것보다 그냥 저가 항공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계약인데 이게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마일리지로 인해서 누적 적자가 상당히 일종의 이제 무임승차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객에게 뭐 서비스는 맞지만은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또 프로모션을 하고 광고를 해놓고 그걸 무임승차라고 하면은 기분 나쁜데? 이게 엄연히 고객이 재산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회비를 많이 내가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고객들이 신경을 써서 자기 재산처럼 언젠가 내가 한번 비즈니스석을 타고 외국에 가리다 장거리를 가리다 기대를 하고 이제 몇 년간 싸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런 기대를 무참하게 깨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왕복이 지금 1등석은 16만 마일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열심히 모으면 가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27만 마일이죠. 27만 마일로 늘어납니다. 그럼 평생 모아도 안 되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가지고 뭐 1등석은 타지 말라는 얼씬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다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 16만 마일 뭐 제가 그런 신용카드를 쓰는데 뭐 마일리지가 쌓이는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주로 쓰는데 신용카드 쓸 때는 그걸 열심히 모아도 한 몇 년 동안 모아도 그게 5만 6만 마일 모으기 힘들던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5만 마일 모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27만 마일이면 진짜 평생 모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 소비자 입장에 불만이 나오는 거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편안이 2019년에 나왔고 예. 코로나 때문에 유예가 되다가 이번 4월 달에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2019년도에 이미 1,8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공정위에 이 약관이 불공정한 것이다 바뀌는 게 이게 그 공정위에다가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정위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 네. 주장 수요가 집중된 중단거리 노선은 네. 오히려 마일리지가 줄어든다. 이 주장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3만에서 한 2만 5천 정도로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5천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일본 가는데 네.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나리타공항 네. 가는데 저가 항공 타면 되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일리지를 모으는 이유는 장거리 타는 그렇지. 거 그리고 아니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1등석 네. 아니면은 이제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적이라고 그러면 한 번도 안 타봐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다 이제 소위 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항공사 입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항공사가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는 관광객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을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물용 여객기로 그렇죠, 계속 승객기로 그러니까 비행기로 썼어요. 그러다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다 뜯은 거를 이제 다시 다 붙여가지고 지금 막 이런 비용들 그리고 지금 다 단체로 이제 휴직을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아직 복귀도 안 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항공이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으로 그러니까.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네. 참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아직 그 저가 항공사들이 제대로 취항을 안 한 곳들이 많고 또 해외 여행 수요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또 화물 수요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가 항공권 없이 아주 비싼 항공권 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 출장 나가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너무 항공권이 비싸졌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쌍끌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이 네. 마일리지 이거를 좀 혜택을 줄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공사 입장은 근데 안 바뀌겠죠? 불만인 소비자들이 많아도? 일단 뭐 공정위에서 뭔가 철퇴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강행할 걸 보이고요. 그래서 예. 공정위 제가 좀 시대를 해보니까 4월 1일 시행인데 3월 말까지는 어떻게 이게 불공정한지 여부를 답변을 내놓는 걸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수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도 사실 이 약관 변경 관련해 가지고 이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마일리지가 유효기한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런데 유효기한 10년을 도입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이제 반발해 가지고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와 지금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그때까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한을 발생을 안 시켰어요. 앞으로 적립될 마일리지만 유효기한을 발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쌓은 마일리지도 앞으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저한테 제보 주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때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예전 마일리지 제도 적립 테이블 그러니까 사용 테이블을 보고 적립을 한 건데. 그러네. 예, 이때까지 기성의 그런 어떤 마일리지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예, 갑자기 테이블을 바꿔가지고 너희는 이제 가까운 데만 유리하게 바꿔주고 먼 데는 이제 불리하게 바꿔버리면은 가까운 데 갈 계획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럼 대신 난 미국 가야 되는데 대신 도쿄 갔다 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결혼 10주년으로 예. 마일리지로 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은 사람들은 예. 굉장히 서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카드 말씀하셨잖아요. 1,000원 쓰면은 2마일씩 주던 거를 맞아, 이제 그 있었어요. 카드가 혜택이 이거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하는데 1,000원 쓰는데 1마일만 주는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이 카드를 새로 발급했다고 해서 기존에 쓰던 카드를 우리가 그럼 1,000원에 1마일만 줄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을 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거에 대해서는 그럼 최소한 인정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논리가 소비자들의 논리인데 이게 공정위가 이제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잠시 재난 속보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8시 30분 강릉시 평지, 삼척시 평지, 동해시 평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지붕에 눈 쌓인 거 이런 거는 좀 치워야 사고를 예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독과점 또는 독점적인 행태 때문에 이렇게 쉽게 대한항공이 갈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아시아나까지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돼버리면 네.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네. 아직은 사실은 인수합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EU하고 미국에서 승인을 안 해줬죠. 아직. 네, 아직까지 승인이 네. 연기되고 그러니까 승인 심사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벌써부터 이런데 실제로 합병이 일어났을 경우에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사실 항공권 요금 자체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EU하고 미국에서 지금 사실은 독과점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독과점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한국 시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시장 그렇죠. 지배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네. 보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는. 왜냐하면 이제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기업이 이제 결합이 승인이 되면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하고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0.5로 할 것이냐. 0.7로 할 것이냐. 안 되지. 그대로 해줘야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왔는데 네. 1대1로 해주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행태를 봤을 때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지금 개편이 하나의 좀 간을 보는 그런 행태고 이게 뭐 그 스무스하게 흘러가 버리면은 네. 다음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국적 항공사는 그렇게 되면 한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미주든 유럽이든 사실은 그 나라 항공사, 다른 나라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려면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항공사랑 뭐 경쟁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요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좀 여행 많이 다니거나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쓰는 게 이를테면은 스카이팀이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라는 제휴가 맞아. 있고요. 네. 이제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가 네.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 마일리지를 그 제휴한 항공사 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휴사들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델타하고 대한항공하고 비교를 하면은 델타께 훨씬 더 마일리지를 잘 쳐줘요. 값을. 스카이보다는 스타가 낫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거보다 해외에 있는 그 제휴된 그 언론사들 그래서 그쪽이 더 많이 쳐준다. 예, 그래서 델타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찾아서 마일리지 쓰려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대한항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한 가지 대한항공 입장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2019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장거리 항공권에 마일리지 쓴 사람은 24% 정도밖에 안 되더라. 4분의 1밖에 안 되고 4분의 3은 중단거리를 쓴다라고 하시는데 다만 이제 이때는 그 마일리지가 유효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거리 쓰신 분도 있을 테고 이런 마일리지 세부 가치에 대해서 잘 안 따져보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원래는 장거리 그리고 비즈니스석으로 갈수록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소비자한테 유리한 것들을 이번에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향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2차로가 차단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직 방향은 성산대교 남단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부터 밀리고요. 청담대교까지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오늘은 뭐 소비자 특집 같기도 하고요. 예, 은행 소비자 관련해서 금리 올라가면서 서민들 이자 고통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은행권은 또 역대급 실적이다 이러면서 성과급 퇴직금 뭐 10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대통령도 이게 뭐냐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은행들이 지난해 돈 많이 벌었습니까? 엄청 벌었죠. 엄청 벌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다도 더 센 발언을 하셨거든요. 돈잔치 한다. 뭐 공공재다 은행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돈잔치라고 저희들도 좀 말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성과급 잔치, 배당 잔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댔는데 작년 한 해 4대 은행이 벌어들였던 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18조 9천억 중에서 12조 4대 은행이 열었고 이게 2조 원의 은행들만 증가된 금액이고요. 이 4대 은행을 다 가지고 있는 4대 금융회사, 지주회사들이 벌어들였던 돈이 15조 8천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 9%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9% 증가. 그러니까 지지난해 대비 9% 증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9% 증가를 했는데 저희들 뭐 하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금리 인상기라서 지금 당연히 오를 것이었대. 그 이전에는 금리가 그렇게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올림픽 신기록 기록 작성하듯이 매년 하면서 성과급은 좀 올라가는 방향. 아까 퇴직금 한 10억 이야기 하셨는데 10억을 받는 분은 없는 거고요. 10억 가깝게. 이게 저희들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근무해서 나갈 때 받아야 할 퇴직금. 원래 퇴직금. 플러스 희망 퇴직금이 한 3년치를 줘요. 그럼 연봉으로 따진다면 한 4억이 최대 희망 퇴직금이 나오고 이게 법정 퇴직금에서 6억이 나오려고 하면 40년을 근무를 하더라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 7, 8억 정도는 받았다. 그것도 합쳐가지고 하면 최대로 많이 받는 사람이 한 7억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은행권은 아픔이 있는 게 IMF 터졌을 때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연봉 1억 2천 월천 받는 사람이 30년 근무해도 법정 퇴직금이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퇴직금은 과한데 성과금은 좀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보통 200%에서 시작을 했다가 작년부터 300%가 넘기 시작했고 올해는 400%까지 이제 나오는 것도 나오다 보니까 NH농협 같은 경우가 400%를 처음 최초로 돌파를 400%라는 거는 연봉의 400%예요? 그러니까 월 받는 그러니까 월급의 400%. 기본급의 400%니까 기본급의 400%. 한 500만 원 받는 과장급들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연말에? 예. 쏠쏠하겠습니다. 쏠쏠할 정도가 아니고 자동차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문정열 대통령이 분노했던 것들은 국민들의 분노한 지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검사적 발언으로서 더 세게 돈잔치다, 공공재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1000% 받는다고 해가지고 배는 아파하고 부러움을 하더라도 분노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권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분노가 지금 일어나는 게 내가 고객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사실. 고객 돈으로 장사도 했지만 내가 더 낸 대출금 이자가 종잣돈이 돼서 미천이 되어서 퇴직금 성과급 잔치에 활용이 되니까 국민들 입장 특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노를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한 3%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그 H 노바디 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금금리를 억누르면 은행이익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가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에 돈이 너무 쏠린다라고 해서 예금금리를 좀 낮춰봐라라고 금융위나 이쪽에서 좀 지도를 했거든요. 2달 전에 했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있는 부동산 PF나 이런 거는 또 막아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반론을 편다면 그 리스크 있는 자산들이나 이런 거는 또 막아봐라고 했고
예금금리는 저축은행들이나 다른 쪽에서 제대로 이제 대출을 못하고 돈 순환이 안 된다고 해서 예금금리는 좀 내리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야기만 하는 게 웃으면서 했죠. 화장실에서 웃으면서 예금금리를 내렸는데 네. 저는 금융당국이 실기했다는 게 네. 그때 개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은행으로 예금이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 지적을 할 때 네. 대출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대출금리도 낮춰야 된다. 네. 부당하게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서 낮춰야 된다고 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예금금리는 직접적 개입을 하고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만 하겠다. 라고 하고 두 달 있다가 대출금리가 너무 예대마진 폭이 벌어지니까 이거 낮춰라. 게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네. 그래서 대출을 뭐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대출을 활짝 열어줬죠. 네,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버리니까 네. 대출 금리는 높은 상태에서 대출은 그냥 계속 받고 그리고 예금금리는 낮춰라고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예대마진이 거의 대략 계산을 해봐도 거의 100%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네. 2021년 말이 2.2인데 네.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고 올해까지 1월까지도 네. 2.5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2%가 넘으면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대마진 폭리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정치자님도 아시겠지만 예대마진이라는 것은 네. 예금금리 마이너스 대출금리에서 네. 여기 나온 영업이 이건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금 인상은 실금 뒷북으로 네. 인상하고 네.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건 시세금리가 바로 반영되니까 오늘 발표하면 오늘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갭의 차이 구조적인 차이에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보통. 6개월은 아니고 한 1주에서 2주, 3주 이렇게 가는 거고 네. 그 사이에 얻었던 네. 이익들이 은행이 만약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 한 3조 네.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네. 이렇게 1억을 정도가 구조적인 수익으로 나올 수 있죠.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횡재한 것이고 직원 개인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불로소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계속 이렇게 이연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금리 인상 시기에는 네. 3조를 이 단기순이익이 났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요. 구조적으로 1조의 이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규제나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은행이라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건 전 한 발 더 나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저희들은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은행이라든가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은행의 공공성은 사기업보다 크다고 하면서 공적 자금 투입할 수 있고 은행의 그렇지. 감독을 받는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성 네.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들어간다면 네. 저는 적정 이윤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나올 수 있다고 된 거죠. 적정 이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대마진 폭은 2%는 넘지 마라. 최대 2%? 예. 이게 저는 뭐 1.5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2% 이상 넘지 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러면 은행들이 다 2%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또? 맞출 수도 있죠. 네.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은행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또 따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 보면 산정체계를 갖다가 확실히 하겠다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는 저 세상에 지금 공개되지 않는 가상금리에 예금보험료가 우리가 대출자가 부담했다 납득이 됐습니까? 지급준비 예치금을 우리가 대출자가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작년까지. 예. 이게 법정 비용으로.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왜 또 대출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대출 능력을 제대로 평가 못했다고 해가지고 언더워터가 나면 집이 만약에 부도가 나서 대출금이 더 많으면 그거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런 제도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끝까지 달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채는 채권 추심한단 말이죠. 채권 추심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 관한 책임은 또 안 묻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는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더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1월부터는
걷기로 안 했거든요. 예. 은행 보험, 그러니까 예금 보험료, 이거 예금보험공사에 갖다 내는 돈인데, 그다음에 지급준비금 이거는 뺐어요. 그게 5년간 두 개 은행이 걷어들었던 돈이 3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사회공헌기금을 확대할 것 같아요. 사회공헌기금. 예. 예. 그럼 이거는 민주당 정부의 이익환수제도거든요. 예.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했어요. 예. 지금 대통령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저는 이 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상생금융 좋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곡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적정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세를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세는 예. 수익 0.02% 정도 되거든요. 예. 수익자가 내야죠. 은행이 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해서 그거를 사실상 아주 거의 뭐 이자가 없는 상황에서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고객들 돈 모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여당이다 야당이다 무슨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3년째 줄고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마진율 공개해라. 마진율을 공개해라. 지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자마자 예대마진 공시를 비교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 이건 일정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색해졌죠. 왜요? 예대마진 금리 폭 2.5로 확대되는 거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마진율이 공개가 되어서 예. 그다음에 기준 가산금리에 있는 세부 항목들이 공개가 되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감시 판단을 하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마진을 이루는 데들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심판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